윤석열 대통령은 프랑스에 이어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입니다.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경제와 안보 등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방문의 의미, 또 앞으로 미칠 영향까지 최원기 국립외교원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해 전 베트남 국가주석의 방한에 대한 답방 차원이라고는 하지만 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 첫 아세안 지역의 양자 회담이라는 부분에 좀 의미가 있겠죠? 예, 양자 방문으로는 처음이신데요. 작년 11월 달에 캄보디아에서 아세안 정상회의가 있었는데 네. 그건 아세안 정상회의 참여로 가신 거고 이번에는 단독 방문인 거죠. 제 생각에는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방문 결정을 했다고 보는데 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지금 베트남 관계, 한국하고 베트남 관계를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베트남이 동남아 국가 중에서 최상의 전략적 파트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문을 통해서 베트남에게 확실하게 한국이 베트남을 중시하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좀 더 포괄적으로 네. 경제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 걸쳐 가지고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겠다라고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확실하게 전달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지난해 벌써 이제 수교 30주년이 됐습니다. 보니까 이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바뀌었다라고 얘기가 됐는데 예. 어떤 변화인 겁니까? 이게 이제 이 외교 관계가 한 단계 격상된 건데요. 네. 잘 아시다시피 작년 12월이죠. 베트남 국가주석이 한국을 방문을 해서 수교 30주년 기념으로 해서 포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이제 격상을 했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가지고 이 격상된 관계를 어떻게 정책으로 실천해 나갈 것인가 관련해서 아마 로드맵도 이제 발표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 베트남하고 우리나라하고는 경제적으로 보완성이 상당히 높고 92년 수교 이후에 지금까지 경제 협력이 가장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외교적인 차원에서도 보면 베트남하고 우리하고는 전략적 이해가 상당히 유사합니다. 네. 특히 이 중국 관련해서 이 대중국 딜레마라고 하는 면에서 네. 상당히 유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 단순히 경제 협력 차원뿐만 아니라 이 외교라든지 뭐 방산이라든지 이런 그 안보 분야, 특히 해양 안보 분야에서 베트남과 협력할 여지가 굉장히 많고요. 특히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는 최대 안보 위협이 남중국해. 네. 예, 이 남중국해를 중국이 군사적으로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베트남 사람들은 그 남중국해를 일종의 그 저기 앞바다거든요. 그래서 동해라고 부릅니다. 동해라고 부르는데 당장 지금 현실적으로 베트남 입장에서는 이 남중국해 문제 관련해서 중국과 뭐 어떤 대놓고 어떤 그 이 적대를 한다든가 갈등을 유발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미국이라든지 일본 그다음에 또 한국 이런 서방 국가들하고 협력을 강화를 하면서 네. 그다음에 또 경제 발전에 매진을 하면서 이제 역량을 키우고 있는 그런 입장인 거죠. 그런 차원에서 베트남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 한국과의 그 이 협력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그다음에 확대하는 거 있죠.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앞서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대중국 관계의 딜레마 이야기를 예. 하셨잖아요. 예,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베트남 입장에선 남중국해 때문에 약간의 불편한 감은 있지만 또 같은 공산주의 국가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동질감이 있기도 있는 건가요? 그러면? 동질감이 있다기보다는 제가 베트남 그 전문가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네. 역사적으로 그 베트남은 중국과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중국 주변부에 여러 가지 과거에 보면 역사적으로 소수민족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독립된 나라를 유지하는 나라는 베트남하고 한국이 유일하고 그다음에 그 가장 최근에는 78년도에는 그 저기 중국이 베트남 국경을 침범을 해가지고 네. 전쟁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여전히 그 안보적으로는 상당한 그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그 또 최근에 2014년, 15년부터 중국이 그 베트남의 남사군도, 서사군도 특히 그 서사군도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영어로 파라셀 군도인데 그게 전통적으로 베트남이 자기들 영역으로 여기고 있던 지역인데 네. 중국이 거기에 암초들을 매립하고 군사 기지화하고
그다음에 중국 민병대 어선이라든지 해경, 그다음에 그 해군 함정을 파견해 가지고 지금 보면 그 뉴스를 자세히 보면 일상적으로 베트남 어선들이 중국 해경이나 민병대에 의해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아. 그다음에 베트남이 그건 그 배타적 경제 수역 EEZ 내에 중국의 그 탐사선이라든지 그 해저 탐사선이라든지 뭐 무시로 드나들고 있는데도 베트남은 그냥 보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베트남의 해경이라든지 그 이 해군 함정수 해상 감시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베트남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이제 안타까운 입장인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 남중국해가 우리 그 이 상선이라든지 에너지 수입의 주된 그 해상 수송로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상당히 거기에 중요한 그 이해관계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 남중국해 문제라든지 해양안보 문제 관련해서 우리가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역할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동남아 남중국해 문제를 비롯해 가지고 인태 지역 전반에 걸쳐 가지고 어떤 뭐 지역 안보나 어떤 그 이 지역 질서 재편과 관련해서 조금 더 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 네. 그다음에 이 영내에 있는 국가들하고 베트남 같은 국가들하고 협력을 강화를 하겠다. 이게 이제 인태 전략이 어떻게 보면 핵심인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번 베트남 방문 계기를 통해 가지고 베트남하고 뭐 해양 안보라 차원에서 해경 협력 강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그 이 구체적인 어떤 그 협력을 이제 그 이행을 하는 것 자체가 예.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고 이 윤석열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인태 전략 하에서 아세안 정책이 이게 한 아세안 연대 구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내용적으로는 다 입안이 되어 있는데 네. 이걸 본격적으로 시동을 거는 거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무슨 남중국해 그 부분에 대한 이제 해경적인 예. 서로의 이제 협력 얘기뿐만 아니라 히토류 개발과 관련해서도 이번에 예. 조금 진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에 많은 의존을 하고 있었던 히토류가 이제 약간은 분산될 수 있다라는 예. 부분인데 예.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예. 특정국의 배제는 아니다. 예. 그러니까 저기 일부 뭐 보도에서 지금 네. 저기 뭐 저는 경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는 잘 모르긴 하지만 베트남이 히토류 매장량이 세계 2위라고 합니다. 네. 그 한국하고 베트남하고 경제 관계가 가장 밀접한 거 뭐냐면 삼성전자가 베트남의 그 대규모 핸드폰 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삼성의 스마트폰의 절반이 베트남산입니다. 이게 한국으로도 오고 미국으로 수출이 되고 그렇게 베트남 경제에 기여를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스마트폰이나 전자제품의 그 저기 핵심 재료가 히토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베트남하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그렇게 가까운데 매장량이 그렇게 세계 2위인데 당연히 이건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뭐 경제 안보적인 차원도 있지만 네. 이 경제적인 차원에서 서로 윈윈을 좀 할 수 있는 뭐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예. 이걸 뭐 저기 미중 갈등이라든지 그 사이에서 한국의 행보라든지 네. 그건 조금 확대 해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뭐 히토리뿐만 아니라 이 교역액도 좀 많이 늘어난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좀 구체적인 계획도 있는 거죠? 지금 그 우리나라하고 아세안하고 교역액이 한 1년에 1,800억 대입니다. 네. 그 중에 반이 베트남에서 나오는 거죠. 굉장한 양이네요. 예. 그래서 베트남이 경제적으로 우리한테 지금 제일 중요하고 지금 중국, 미국 다음으로 베트남이 우리 교육 상대국 3위입니다. 근데 베트남의 지금 경제 수준을 보면 전체 GDP가 한 4천억이 조금 넘습니다. 우리가 한 1.9조 정도 달러 정도 되는데 네. 그래서 우리의 한 4분의 1 정도고 1인당 GDP도 한 4천 달러가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베트남의 경제 발전 잠재력이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2030년까지 1,500달러를 목표로 잡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2030년 이전에 이게 달성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베트남의 한국 등록된 한국 그 법인 수가 네. 한 9천 개 정도 됩니다. 한 17만 명 정도 한국 사람이 살고 있고 베트남 가보시면 뭐 한국처럼 배달도 다 되고 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좀 이 교역량도 늘리고
이거는 뭐 양국의 윈윈이 되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장기적으로는 베트남하고는 뭐 경제 통합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협력을 강화를 해야 된다고 보고 예. 이번에 나온 조치 중에 하나가 이제 원산지 전자 인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수출 수입할 때 보면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조금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뭐 그런 제도를 도입한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계속 그 양국의 그 무역액이 순조롭게 좀 더 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마 그런 의미겠죠. 지금 보면 대외 경제협력기금 지원 한도도 늘리고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돈의 유상 원조, 예. 파격적인 투자 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마 동남아시아 지역의 가장 핵심 지역은 베트남이다라고 보는 거네요. 그렇죠. 이 대외 협력 기금이 이게 이제 일종의 차관이거든요. 네. 양어성 차관인데 여기 오늘 나온 그 합의를 보면 한 20억 달러, 그다음에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대외 협력 정진 기금까지 해가지고 연 한 2030년까지 40억 네. 달러 정도를 하고 그다음에 이 무상 원조도 한 2억 달러로 더 확대를 하고 그래서 베트남에 필요한 그 개발 협력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협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그 베트남의 경제 수준을 보시면 우리하고도 이제 잘 돼 왔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단순 가공해서 이 수출하는 이런 형태거든요. 네. 근데 베트남 입장에서도 이제 지속적으로 경제 발전을 하려면 산업 고도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경제 인프라 또 건설도 필요하고 뭐 고속철이라든지 철도라든지 수송망이라든지 그런 거 관련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조금 통 크게 네. 이 차관도 지원해주고 이제 협력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상당히 우리로서는 좀 이 크게 베트남과 협력을 강화를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경제적인 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베트남에 대한 어떤 이 협력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 이제 양국 정상이 북한 이야기도 함께 얘기를 했단 말이죠. 당연히 이제 경제적인 분야에서는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북한 이야기까지 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글쎄요, 그건 우리의 최대 안보 이슈가 지금 북한 핵미사일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베트남의 최대 그 안보 이슈는 남중국해 문제입니다. 그 남중국해 관련해서 우리가 해양안보 차원에서 뭐 해경 함정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군사장비 지원이라든지 뭐 능력 배양 지원이라든지 그런 걸 또 하고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또 당연히 베트남 우리 입장에서는 이 북핵 미사일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가 필요하고 아세안 베트남 같은 경우는 아세안에서 상대적으로 목소리가 굉장히 셉니다. 예. 그리고 남북하고 다 수교를 맺고 있고 그렇죠. 일종의 등거리 외교를 해오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베트남이 좀 더 적극적으로 북핵 미사일에 대한 우리 입장을 지지하고 하는 것 자체는 아세안 전체에 대한 지지를 좀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뭐 국방장관 회담도 하고 외교장관 회담도 연례화하고 여기에 또 베트남 내 한국어 교육에 대한 지원, 장학생 초청까지도 하겠다라고 하면서 다양한 교류까지 얘기가 네.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글쎄요, 이 92년도에 한배 수교를 해서 네. 주로 이 무역 투자, 개발 협력 위주로 협력을 해 왔는데 이제는 베트남하고는 경제 통상도 계속 협력도 고도화를 하고 예. 그 외에 외교 안보 이런 그 전략 분야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베트남하고 우리하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지정학적인 구도에서 전략적 이해관계가 상당히 일치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방산 협력이라든지 국방안보 협력의 수준은 굉장히 초보적인 수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난 3월달에 베트남 국방장관이 서울을 방문을 해서 이 양국 국방장관 정례화도 하기로 합의를 했고 그다음에 이번 대통령 가신 계기에 양국 외교장관도 회담을 정례화를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종의 협력의 기본 틀을 만들고 네. 추후에 이제 이걸 내실화를 해야 되겠죠. 그걸 통해 가지고 베트남하고는 경제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적으로도 양국 협력 잠재력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협력의 내실화 차원에서 중요한 이번에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합니다. 예.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베트남에서 삼성
휴대폰 예. 공장이 이제 얼만큼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는 다 알고 있을 텐데 이번에 보니까 경제사절단이 꽤 많이 갔더라고요. 예. 어떤 예.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여전히 그 베트남 우리 입장에서 네. 베트남과의 경제 협력은 상당히 큰 포텐셜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베트남도 지금 급속하게 이 경제가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그 IMF에서 이 나온 보고서를 보면 2030년까지 향후에 지금 베트남이 연 7% 8%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건 뭐냐 하면 경제 산업 고도화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수요가 필요합니다. 뭐 우리가 지금 장점을 가지고 있는 ICT라든지 뭐 에너지라든지 여러 가지 그 전자정보라든지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야에서 우리가 이 베트남을 좀 더 좀 도와주는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 기업도 진출을 통해 가지고 또 우리의 또 뭐 이 지금 그 대통령께서도 세일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도 그 경제적인 경제 협력 포션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뭐 이 한 베트남 이번 계기에 그 비즈니스 포럼도 있는데 여러 가지 또 새로운 협력 MOU 같은 거 그런 것도 나올 거라고 보고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베트남과 관련된 이야기 최원기 국립외교원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